반갑습니다. PSLab의 송식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론 DMARC의 제8강 잠재 원인 변수의 발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재 원인 변수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변수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한 변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서 7강에서 설명드렸던 현수준 평가에서요. 현재의 수준을 우리가 이제 측정을 했었죠. 자, 그를 기반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그러면 현수준과 목표 수준, 현재 수준과 목표 간에 요 갭이 존재합니다. 요 갭이 왜 존재하냐 이런 거죠. 요 델타만큼이. 이것이 왜 존재하느냐? 바로 X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X적인 어떤 요소들을 최적화를 시키면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주면 현재 수준이 요 목표 수준으로 이르는 이런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와 같은 상식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변수를 발굴하는데요. 발굴할 때 우선은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발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포텐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잠재 원인 변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뽑아놓고 또 그들을 다 우리가 분석 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스크린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 제목에 조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세스 맵은 XY 매트릭스로 우선순위화를 하고요. 프로세스 FME에는 RPN을 갖고 우선순위화하고 특성 요인들은 멀티보팅 이런 그 기법들을 이용해서 우선순위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로부터 나온 가능한 원인 변수들을 우리가 걸러내야죠. 그래서 또 걸러낸 과정을 거쳐서 나온 최종적인 아웃풋들 그래서 스크린드 X 즉 잠재 원인 변수를 이제 걸러진 최종적으로 선별된 X들을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다시 정리돼서 애널라이즈로 넘기게 되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보통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잠재 원인 변수들의 유형들은 뭐가 있는가 라고 봤을 때 우선 그 설계 요소가 있습니다. 디자인 엘리먼트. 이것은 설계를 할 때 디자인 4, 6, 시그마 DFSS를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또 유형들의 X들이 있어요. 설계에 필요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컨트롤러블한 그런 변수들 뿐만 아니라요. 여러 가지 표준류라든가 아니면 프로세스에 포함된 다양한 요소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X로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인자 이런 표현보다는 디자인 엘리먼트, 설계 요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필요하니까요.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관리해야 되는 그런 계량적인 정량적인 값들만 우리가 보통 변수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변수들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세스 베어리어블즈라고 합니다. 자, 또 잠재인자라고 있어요. 포텐셜 코지즈 잠재인자라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미시입니다.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는다. MEC라고 그러죠.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하나의 Y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검토해야 될 그런 변수들 이런 것들에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들을 이제 어떻게 뽑아야 되는가? 이제 그런 문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설계 요소는 당연히 우리 R&D 쪽에서 보통 자주 초반에 연구 초기에 사용되는 이제 QFD, Quality Function, Functional Deployment. 그래서 QFD라고 하는 그 4개의 전개를 하는데 그 중에 세 번째에서 주로 설계 요소들이 도출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디자인 단계나 그런 그 과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새로운 것을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에서 Y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좀 부적합한 X를 찾아내서 그들을 향상시킨 다음에 최적화한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Y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QFD를 통한 이제 설계 요소 요 단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요 설계 요소는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맵입니다. 프로세스 맵과 이제 프로세스 FME인데요. 또 극렬한 좀 차이가 있죠. 프로세스 맵은 실체가 있는 변수들을 얘기를 해요. 실체가 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를 혼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혼합의 대상이 되는 재료가 있어야 되고 혼합을 위한 무슨 설비, 사람이 하더라도 그 설비의 대상이 되죠. 설비의 요건을 갖춘 것이 이제 사람이 될 수가 있죠. 또는 표준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게 없이는 혼합이라는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라고 하는 것, 또 실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프로세스 맵이라고 그럽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다음 장에 설명이 더 있을 겁니다. 그런데 FME는 이건 포텐셜 코즈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예요. 이건 뭐 사람이 어떤 그 변수를 조작하거나 온도다 뭐 이런 건 가장 대표적인 거죠. 속도 뭐 그런 것들은 더 전압 뭐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뭐 프로세스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행할 때 뭐 어떤 뭐 잘못된 실수라든가 뭐 이런 유형들은 사실은 실수를 가지고서 프로세스 변수 혼합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와 같이 프로세스 변수들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행간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프로세스 FME가 끄집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세스에서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은 포텐셜 코즈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사고는. 왜냐하면 프로세스 변수는 우리가 보통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의 조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X들, 변수들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프로세스에 존재를 합니다만 그것을 관리, 특별히 끄집어내서 관리하지 않는 한은 통상적으로는 뭐 평상시에는 관찰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Y를 향상시키고 또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데 아주 발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프로세스 FME의 잠재인자를 도출하는 과정을 포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프로세스 맵과 프로세스 FME는 규모가 큰 과제 같은 경우 좀 툴이 무겁습니다. 전개가 자체가. 그래서 대부분의 그 단순한 유형의 처리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특성 요인도를 좀 많이 쓰죠. 특성 요인도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시가와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하고요. 생선뼈, 어걸도 이런 표현을 쓰죠. 네,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뼈 형태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인자들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기법인데 보통은 단순한 또는 빠른 처리의 문제 해결에 아주 유용한 그런 그 툴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TQC에서 PDCA 사이클로 부문 내의 조직원들이 팀원들이 문제 해결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QC 일과의 도구 중에 아주 대표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프로세스 맵은 이제 프로세스 변수를 뽑아주는 출처로 이용되고 프로세스 FME는 이제 잠재인자, 또 특성 요인도는 이들 브레인스토밍이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포괄해서 다 뽑아낼 수가 있는 특징이 있죠. 네, 이렇게 뽑아진 많은 그 변수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우선순위화를 해야 돼요. 너무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다 X를 할 수가 가설 검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화를 하는데요. QFT에서 현재 품질표 평가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은 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XY 매트릭스, 뭐 FDM이라고도 합니다. Functional Deployment 매트릭스 이런 표현도 하고요. 이름이 명칭이 한 100여 가지가 정도 돼요.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범용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Y와 X를 서로 빗대서 도표로서 점수를 매기고 그걸 우선순위화하는 이런 뭐 준정량적 어떤 접근법을 얘기를 합니다. RPN은 리스크 프라이어티 넘버라 그래서요. 위험 우선순위수. 그러니까 프로세스 FM에서 존재하는 그런 그 우선순위화 하나의 방식이죠. FME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잠재인자를 뽑는 용도는 아닙니다. 아주 협의의 그런 용도고요, 사실은. 네.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잠재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아주 굉장한 고도의 정성적 기법 중에 하나죠. 자, 이것은 별도로 또 품질 바이블 시리즈에 별도의 서책으로 좀 출간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품질 바이블 시리즈의 FMA 서책을 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RPN을 통해서 이제 우선순위가 되고 XY 매트릭스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되면 그 X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스크린드 X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요. 뭐냐면 애널라이즈로 우리가 넘길 필요가 없는 그런 변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즉실천으로 처리해서 마무리를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의 큰 원료의 문제를 해결하고 갑니다. 그러면 프로세스 내에서는 그것들에 영향을 주는 아주 착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미흡한 것들이. 표준류의 뭐 조금 오래된 어떤 조항이 있다든가, 아니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습관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든가 이런 유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즉실천으로 처리를 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본류의 어떤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쪽에 집중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많은 다양한 즉실천의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누군가가 또 단순한 어떤 과제 형태로 처리를 해주든가 아니면 이렇게 X를 뽑아가면서 매 단계 넘어갈 때마다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활동을 수행하는 이런 구조로 일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요소들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즉시천들이 이제 처리가 되고 하면 정말 분석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이제 애널라이즈 단계로 넘기는 거죠. 통상적으로는 한 대여섯 개, 많으면 대여섯 개고요. 적으면 한 서너 개 정도. 그 정도의 X들이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소 기업에서 Y를 계산하기 위해서 X를 갖고 왔는데 20개를 갖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전부 분석을 좀 해보니까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3개로 그렇게 압축이 됐고, 또 실험기까지 간 거는 2개, 이렇게 된 사례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의 Y에 대해서는 그것에 영향을 주는 변수 X는 보통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분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핵심적인 그런 그 변수가 될 가능성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겠죠. 깊이 있게 선별해서 그 다음에 애널라이즈 넘기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 그래야 애널라이즈 작업에서 아주 주요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깊이 있는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양이 한 5개, 6개만 넘어가도 분석이 굉장히 양이 좀 부담이 커지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덱스 중 바로 처리가 가능한 변수들은 즉시천으로 처리를 하고요. 꼭 분석이 요구되는 변수들만 애널라이즈로 넘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잠재원인 변수 발굴 중 이제 프로세스 맵을 통한 프로세스 변수예요. 그래서 도출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네모로 박스로 설명하는 거 이렇게 해서 제목을 붙여놓은 것을 이걸 보통 이제 액티비티라고 그래요. 활동. 보통 이제 활동이 정의가 되면요. 이것은 우리가 define 단계의 프로세스 범위 기술을 하죠. 거기에 프로세스 범위의 요 시작과 끝을 정합니다. 그래서 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와 매칭이 돼야 됩니다. 자, 활동이 결정이 되면 이 활동을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는 요 스몰 y가 정리를 합니다. 어느 경우는 우리가 평소에 관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활동이라고 하는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그 활동이 잘했다 못했다 뭐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엔 관리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잘 판단했다고 잘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 특성이 뭘까 이런 식으로 자문을 해서 여러분이 구하시면 어떤 형태로든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하나 갖고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단 이게 잘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는 어떤 중심적인 특성이 있으면 그거 갖고 얘기하는 게 편하겠죠. 2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OM1I1이 Man, Machine, Material, Method, Measurement 그 다음에 Information, Environment 이렇게 자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있나? 이 활동에 사람이 필요한가? 이렇게 하는 거죠.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왜 변수가 되죠? 여기 수준이 담당자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2개의 레벨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리고 과거 오랫동안 데이터의 점도의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A의 점도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평균하고 B의 점도에 대한 평균 그러면 두 사람의 평균 중 누군가가 목표값에 근접하게 활동하는지 또는 산포가 누가 더 큰지 이런 비교가 가능하겠죠. 분명 그것은 동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담당자별로 산포, 변동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변수로서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머신 같은 경우는 기계가 설비가 여러 가지 있을 경우 설비별로 또 Y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비명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변수가. 또는 설비에 들어가는 세팅 값들, 항목들, 거기에 여러 가지 세팅 항목들이 있겠죠.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속도라든가 전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류라든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전부 세팅 항목들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또 머티리얼은 재료죠. 그래서
종류 이거 자체도 인자가 되고요. 종류별로 Y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재료를 규정짓는 물성들, 네, 뭐 밀도라든가 중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전기적, 화학적, 물리적 특성들 이런 것들이 전부 머티리얼에 들어가는 그런 요소가 되고요. 또는 우리 관리적 쪽에서는 이건 문서가 됩니다. 문서. 그래서 문서 이름들, 문서 명칭들, 뭐 여러 가지 무슨 절차서도 되고요. 표준류 이런 것도 전부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 이거 자체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또 표준이 모호하면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간에 또 재현성, 사람들 간의 차이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메서드 방법, 뭐 로딩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절차라든가 아니면 순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프로세스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전부 메소드에서 유도될 수가 있고요. 메저먼트는 이제 측정 시스템이죠. RNR과 같은 여러 가지 측정과 관련된 계측기의 보정 상태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성적서라든가 시험 성적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메저먼트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걸 토대로 빠뜨리지 않고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인포메이션은 뭐 이건 역시 다양한 어떤 표준류라든가 아니면 외부의 노하우, 과거에 우리가 행했던 여러 가지 노하우, 습득된 지식들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될 수가 있고요. 인바이러먼트는 이제 환경적인 요소죠. 제어 불가능한 이런 온도라든가 습도 뭐 이런 것도 물론 또 외부의 어떤 바람이나 또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 같은 거, 뭐 이런 요소들도 전부 다 인바이러먼트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을 OM1I1E를 기둥으로 삼아서 기반으로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던 것도 도출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물론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 변수들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빠지지 않고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뭐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프로세스 맵에서의 프로세스 변수를 도출하면 XY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우선순위화를 합니다. 그래서 뽑았던 X들은 다 여기다가 인풋을 넣는 거죠. 근데 어디서 나온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양이 많은 경우는 이제 프로세스 스텝, 액티버티 명을 원천을 우리가 적어주면 이것이 이제 우선순위화를 하더라도 어디서 나왔는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이쪽에 상단에는 Y가 오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 앞서 프로세스 맵에서의 이 스몰 Y들이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스몰 Y들이 온다 그러면 그거 관련된 X들은 당연히 스몰 Y가 포함된 액티버티의 X들이 오겠죠. 그거는 뭐 우리가 평가 하나 많아. 이미 앞에서 여기서 바로 우선순위화를 우리 큰 Y에 관련되는 우선순위화를 여기서 바로 중요도를 평가를 해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XY 매트릭스라는 큰 툴을 갖다가 쓸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매저 단계 Y 운영 적정에서 Y 선정을 했었죠. 스텝 4에서 Y를 선정했습니다. 그때 Y가 오는데 또 Y가 올 때도 그 Y가 하나면요. 하나인 경우는 이걸 90도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특성 요인도가 돼요. 어걸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매트리스 평가라고 하는 건 Y가 여러 개인 경우에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Y를 한 개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평가할 이유가 필요하다면 그 Y를 평가할 때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그런 Y들 또는 Y를 좋게 했을 때 더 나빠지는 어떤 특성들 같은 레벨에서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되는 그래서 X를 뽑을 때 좀 더 의미 있는 X가 뽑혀질 수 있는 이런 어떤 긍정적인 그런 형태의 개념에서 도입이 되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이것이 올 수 있는 소스는 우리 보통 메저 페이지 단계 초반에 들어갈 때 Y를 뽑기 위해서 VOC를 수집을 해요. VOC, CCR, CTQ 이런 식으로. 네, 과정상에서 뽑혀지는 CTQ들, 중요한 특성들. 그렇지만 Y와 레벨이 같은 것들 또는 제약 관계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다 놓고 평가를 하면은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갖고 온 Y들은 우리가 최적화 또는 향상 대상이라기보다는 Y의 우선순위 중요도를 이제 점수를 가장 많이 주게 되죠. 이게 10점 만점이면 다른 것은 상대적으로 적게 줌으로 인해서 좀 더 Y에 영향력이 있는 X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은 만약에 별도의 평가가 있다 그러면 상대적인 우열을 가르는 이런 점수를 갖고 와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여기 10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뭐 5.4점 이런 식으로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9, 빈 공간 139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9라고 하는 건 변별력을 굉장히 높여주기 위해서 뭐 1, 2, 3, 4, 5 이렇게 되면 3과 4, 뭐 4와 5의 차이가 굉장히 구분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차피 정상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은 이제 중요하게 점수 차이를 크게 유도시켜서 기록하는 뭐 그런 체계를 따르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9점 척도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y가 뭐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 점수, 이거 다 또 합산을 한 게 있네요. 점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10점대의 우선순위, 5점대, 4점대 그런 형태로 우선순위가 되냐 이거죠. y들이 우리 평가에 우리 기본적인 어떤 의식의 중요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뭐 가늠할 수 있는 그 점수가 되겠고요. 이쪽은 요 중요도 점수하고 곱을 해서 셀 점수는 여기 곱하죠. 곱해서 쭉 더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분율로 나눠지면 점유율을 가지고서 우선순위화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누락되면 안 되기 때문에 통상 이렇게 우선순위화를 해서 이 점수 갖고 우선순위화를 해서 중요한 거를 이렇게 바로바로 뽑아가는 기계적으로 뽑아가는 뭐 그런 행태 활동들을 하시는데, 자, 그러지 말고 중요한 것부터 해서 이 3순위까지 이렇게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해서 다시 요 내용들을 가지고 토의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을 우리가 스크린 할 건지 그런 식으로 몇 단계, 어차피 정성적 과정이기 때문에요. 몇 단계의 좀 스크린하는, 선별하는 작업을 거쳐서 정말 중요한 변수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엔지니어들, 특히 연구원, 또 엔지니어, 또 실무자들 이런 분들이 모였을 경우는요, 뭐 거의 100%, 뭐 확실합니다. 100% 가깝게 Y를 좀 높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변수들을 정성적으로 충분하게 100% 완벽하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를 이제 가설 검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뿐이지, 여기서 나온 것들 중에 분명히 확신을 갖고 y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변수는 포함된다. 네, 그래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다음은 프로세스 FM인데 간단하게만 뭐 설명을 드리면요, 상당히 좀 고급 툴입니다. 사실은 이 FME가 그 히스토리나 이런 내용들은 뭐 별도의 서책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세스 탭을 여기다 입력을 하는 거죠. 앞과의 연결고리는요, 여기서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뽑은 그런 스텝들이 있다 그러면, 네, 그럼 액티버티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속에 또 잠재, 인자가 포함될 거다. 이런 개념으로 전개를 하는 거죠. 네, 또는 뭐 그렇지 않고 다 갖다 놓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양이 이제 많아지는 뭐 부담이 있을 겁니다. 자, 활동을 갖다 놓고 포텐셜 페일리어 모드는 잘못될 가능성이 뭘까? 잘못했던 게 뭘까? 또 잘못하고 있는 게 뭘까? 여하간에 잘못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뽑아보는 거죠. 전부 다 뽑고요. 그것이 또 실제로 발생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가 또 평가를 또 합니다. 그러면 브레인스토밍 개념이죠. 그러면 요 개념이 바로 Y가 되는 거죠. 고객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고, 그것의 중요도에 따라서, 심각도에 따라서 이제 1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잠재 원인은 이렇게 포텐셜 그 페일리어 모드에 영향을 주는 인자입니다. 요 Y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아니라. 그래서 잠깐 자리를 비워서 고객이 들어올 때 자리에 사람이 없어서 고객이 딴 노래방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이렇게 되는 과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빈도가 얼마큼 자주 있냐라고 하는 그런 거 OCC, 어커런스라고 하는 빈도 평가를 1부터 10점까지,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이제 10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뭐 센서로 관리할 수도 있고, 또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요. 뭐 표준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전혀 관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검출도, 얼마나 이것이 발생했을 때 빨리 우리가 확인해 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확인을 빨리 못하면 10점으로 가겠죠. 리스크가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나빠지는 쪽이 전부 10점으로 갑니다. 심각도가 큰 경우, 빈도가 높은 경우, 검출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세 개를 곱해서 이제 하나의 그 위험 우선 순위를 만들고요. 이거를 이제 소팅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인자들이 선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프로세스 맥과 좀 비교해 보시면
그런 실체가 있는 인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성격의 변수들이 뽑혀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M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본 용법에서 좀 많이 왜곡된 순전히 잠재 인자를 뽑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만 활용되는 그런 FM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FMA의 용도는 이거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굉장히 그 심화된 기법입니다.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요 안에 DMA RC가 다 있어요. 요게 이제 Y 매저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RPN을 통해서 여기 개선 방향을 뽑아요. 그래서 요 과정이 이제 하나의 애널라이즈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널라이즈 형태에서 개선 방향이 나오는 분석을 통하면 우리가 산출물이 분석의 산출이 결과물이 이제 분석 개선 방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이 있어요. 여기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그래서 또 여기 테이큰 액션이라서 임프루브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이 안에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요. 그것들을 개선하는 그런 과정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특성 요인도죠. 이것은 브레인스토밍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오는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첫 1차 레벨로 이렇게 OM 1I 1로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 2차 분류, 3차 분류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근본 원인을 사실은 루트 코즈를 찾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죠. 또 이 상태에서 그냥 멀티보팅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중요한 변수들을 우선순위화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Y가 보통 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현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법들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아마 뭐 대부분 다 아실 걸로 좀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서 유형들을 스크린에서 중요한 것들이 뽑혀지면요, 그 출처와 뽑혀진 것들을 일단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우리가 보통 변수를 뽑을 때는 이것이 적합한 표현인지를 고민 안 하고요, 중요한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표현들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노래책, 이게 변수가 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것을 얘기한 사람은 이것이 어떤 의미로 영향을 줄 것인지 그 시나리오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뭔지 좀 구체적인 표현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부가 중요한 건지, 빈도가 중요한 건지, 건수가 중요한 건지.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특성을 얘기하는지를 이것을 표현한 그런 담당자와 팀원과 내용을 얘기를 해나가면 그것의 진 의미를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복되는 것들도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몇 번과 중복된다 그래서 빼버리는 거죠. 또 즉실천 요소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바로바로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한 장짜리로 처리해서 요 문서상 다음 장에 첨부를 해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리뷰를 해가면 실질적으로 이제 분석에 필요한 그런 변수들을 선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은 건데 사실은 한 4개 내지 5개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애널라이즈 단계에서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인자들을 구분해낼 수 있다. 뭐 그런 걸 특성화시켜서 대형 특성이라고, 요것에 대응하는 특성이라고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혀진 것들이 스크린드 X고요. 중요한 거는 실무에서는 이렇게 뽑혀진 X가 애널라이즈 넘어갈 때 막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어서는 안 되죠. 그죠? 그것은 이제 본인들이 리더가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법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 애널라이즈에 데이터 분석 계획을 이제 수립하게 되는데요. 그때 인풋으로 그대로 또 들어가는. 그래서 이전의 아웃풋은 다음에 인풋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가야 이게 하나의 로드맵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만 중요하게 참고하시면은, 자, 여기까지 와서 정리해서 이유를 논하는 데는 충분한 어떤 준비가 된 거고요. 자,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향후에 일어날 일들을 어느 정도 실무자들은 가늠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자, 메저 페이지에서 우리가 해야 될 큰 단계, Y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현 수준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잠재 원인 변수를 발굴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9 강좌에서는 애널라이즈 단계 분석 계획 수립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